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가철입니다. 예. 휴가철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집에서 방콕 했습니다. 아, 방콕이 최고의 휴가가 아닌가. 근데 또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휴가도 다녀와 줘야 되고, 어쨌든 편안한 휴가들 보내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정훈 대표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슈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출 규제 효력 다했다. 후속 대책은 언제쯤 나올까? 자, 627 대출 규제.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잡히는 듯해 보였으나 5주 연속 둔화해서 가격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어떤 반등의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반등의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적이다. 단기적이다. 길게 네. 못 간다. 단지 시장이 강하고 빠른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정가의 보도처럼 처음에 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 항상 내놓는 게 대출 규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생각외로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효과가 보통 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직 2달도 안 됐잖아요. 네, 2달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 효과가 되게 빠르게 지금 뭔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현재 지금 매수세 이런 것들은 지금 관망이거든요. 전체적인 매수세는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는 지금 위축이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역세권 단지, 학군 좋은 곳, 뭐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재건축 단지들 있죠. 네. 이런 데에 그 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강이지만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상승폭이 5주 동안에 계속 상승폭이 줄어들던 게 지금 조금 상승으로 다시 이제 반전했다 좀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어떤 우리 학습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 대책 28번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26번인 줄 알았는데 28번을 예, 8번을 많았네요.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을 때 가격이 막 오를 때 대책을 내놓고요. 그럼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하고 거래가 안 되고 하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오르고 네. 그럼 또 대책 내놓고 그게 5년 동안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 학습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상승 키, 상승 요소, 상승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게 일단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금리. 금리가 결국은 인하될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커질 거다. 그러면은 결국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지금 시장 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출 규제에 더불어서 네. 어떤 공급 대책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공급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분위기가 약간 지금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관망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관망세입니다. 그래요. 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관망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규제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 여태까지를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지금 뭐 저희가 규제한 다음에 아직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향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 예. 네.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게 그 7월 거래량은 8월 말에 나오는 거거든요. 7월 거래량. 8월 말에 나오는데 제가 아직까지 8월 말이 안 됐으니까 7월 거래량이 다 합계가 안 됐죠. 네. 근데 6월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어갔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 8월 거래량이 한
4,500건에서 5,000건 사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절반 이상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00건이 저는 그 바로미터라고 보거든요. 서울의 거래량 5,000건이 되면은 5,000건 이상이 유지가 되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00건 이하면은 이게 만약에 4,000건, 3,000건 이렇게 되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는데 이게 9월 달, 그러니까 8월 거래량 9월 달에 나오거든요. 이 8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9월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월 거래량이 9월 말에 나오니까 8월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걸 보면은 대충 규제 효과가 계속 더 이어질까 아니면은 좀 단기간에 6개월도 안 가고 단기간에 좀 끝날까 이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이 대출 규제 효과가 3개월에서 5개월밖에 못 간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제까지 그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3개월에서 이제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간다. 네. 예, 저는 이제 5개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KDI 보고서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나면은 또 이제 대책이 나오겠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후속 대책이 아니잖아요. 나오겠죠. 그 후속 대책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세금 대책까지도 동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줄줄이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정책은 만약 이 상태로 가면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결국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정부에서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을 겪을 것이다. 겪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향후 2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감소한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지금 그 공급 물량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부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내년이죠.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이 11만 4,4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올해가 14만 5천 가구 정도 돼서 올해보다 한 23% 정도가 감소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 물량의 폭이 더 커요. 이 서울이 감소폭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서울 물량이 내년에 거의 올해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2년간 수도권 아파트가 입주 예정 물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도 더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보통 우리가 공급을 하려면은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가 나고 나서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네. 최소한 3년 반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인허가까지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착공해서 준공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은 좀 우리가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게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니까 문제는 이제 그 예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 그런 얘기했죠. 뭐 집을 빵같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막 고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정말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얘기를 그래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강한 정부의 어떤 공급 시그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현 정부에서 공공주도 개발 그리고 이 수요 억제책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공급이 늘어날까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피더라도 그게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돌아오는 규제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늘어날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을 항상 하고 있냐면은 시장의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시장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공급 물량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거지만 그래요. 만약에 규제와 공공주도 쪽으로만 방향을 잡거나 그리고 수요 억제책들이 이것만 나온다면
공공 주도로 해도 공급은 늘어나는 건 맞잖아요. 네. 예,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빠르게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그런 우리가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뭐 요약을 해보면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관심사 그리고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부동산 대책 중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은 공급, 물량 부족을 다 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이 시장의 시선은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살짝 말씀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어떤 공급 대책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역시나 앞서 모든 정부에서 했던 그 정책들하고 유사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다른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그 공급 대책이 뭐 아무도 알수 특별한 건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해서 공급을 늘렸겠죠. 공급 그래서 대책은 결론적으로 집을 만드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도심 유휴 부지 놀고 있는 땅들 그런 국공유지 활용하겠다.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밀 개발 네. 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공 정비 사업 결국은 예전에 다 나왔던 대책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시급하잖아요. 네. 이 단기적으로 공급을 하려면은 뭔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에서 준공까지 최소한 3년 반에서 4년 이렇게 걸리니 이게 뭔가 빠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보면은 아파트 공급을 못 늘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공급을 늘리는. 우리가 보통 빌라는 빠르게 지면은 뭐 한 6개월에도 질 수 금방 질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질 수 아파트에 있으니까. 비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이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방법으로 이 빌라를 많이 공급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주도만 빼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전국에서 최소예요. 오히려 수요는 많은데도 공급은 최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뭐 대책은 뭐 뻔합니다. 그래서 뭐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지 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정비사업 우리 이사대책 그 21년도에 네네. 문재인 정부 때 2월 4일 이사대책이라고 해서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주민들은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익이 나면은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또 공공의 목적으로 나머지 또 쓰겠다. 네. 이게 이제 공공 주도 개발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 과연 이것들이 잘 됐나를 보면은 조합들 막 반발하죠. 이때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뭐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조합 반발, 뭐 기부채납 비율이 또 높다. 그래서 갈등도 많았고요. 도심 내 또 인허가도 지연되고 해서 이게 공급이 제대로 지금 이어진 사례가 드물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재현이 되면은 과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딱 하나 성공한 게 있죠. 동작구 수방사 부지. 음. 수방사 부지가 역대 공공분양단지 중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죠. 근데 수방사 부지는 입지가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저도 뭐 너무 좋은 입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시에서 어떻게 또 이 정부랑 보조를 맞춰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전 정부랑 보조를 맞춰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좀 더 속도를 빨리 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네. 지금 발표를 해서 이게 잘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의 어떤 그 실패했던 정책들 그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이번엔 좀 실패하지 않는 좀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 공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나올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부임을 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생숙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이 비아파트 정책이 포함이 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네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집이 져지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래 걸리죠.
그런데 지금 이 생활용 숙박시설 이게 지금 조금 문제거든요. 우리가 역 앞에 네. 있는 오피스텔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네. 생활용 숙박시설을 지금 오피스텔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 뭐 바꿔라 용도를. 왜냐하면 생활용 숙박시설을 지금은 그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완화해서 뭔가를 지금 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본래 오피스텔은 이게 상당히 좀 규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발코니를 본래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바닥 난방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온돌이 풀었어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다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마디로 우리 30평대 아파트와 같은 그런 규모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합쳐서 공급을 좀 빠른 속도로 좀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사는 거 하고 이 오피스텔 물론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 숙박시설 규제를 풀어서 이런 것들도 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너무 좀 단기적인 대책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정리해 보면 이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나 이 집을 짓는 것이 맞으나 지금 당장에 좀 빠르게 뭔가 대책이 나온다든지 시장에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을 쏟아내야 된다는 표현을 한다면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빠르게 시장에서 효과를 좀 볼 수는 있다.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해 준 대로 그간 문제는 주택 공급 정책이 더뎠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속도감 있게 행정을 한다 뭐 이런 평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은 계속 내놨거든요. 우리 보면은 20년도에 84 대책, 네네. 2021년 24 대책, 뭐 816 대책, 88 대책, 하여간 대책이라는 대책은 계속 내놓으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정말 미미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려면은 조합 간의 어떤 마찰도 좀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허가도 빠르게 좀 해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이 주도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과연 잘 됐나를 보면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장에 지금 뭐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어쨌든 공급을 늘리겠다. 정부에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도심에 네.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빈 땅이 없으니까.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는데 수요를 억제해서 집을 못 사게 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잘 활성화되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잘 돌아가려면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수요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을 살 사람들이 생기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뭐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내가 집을 샀을 때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이익이 10억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남았으면은 그 10억에 대해서 초과 어느 정도를 빼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거기 들어가 집에 살고 있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낸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난 선지급이라는 게 팔지도 문제가 않았는데 있다는 그러면 거죠.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그 돈 어떻게 내요? 그 지자체에서 그 걷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반발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나는 거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결국 이익이 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익이 안 나면은 안 하는 거죠. 나중에 추가 부담금 만약에 10억을 내라. 내가 지금 7억짜리 집에 사는데 추가 부담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라 그러면은 이거 10억 내고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지금 있는 곳에 살겠죠. 그렇죠. 그냥 네. 살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익이 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사업이 빠르게 지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공급을 하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지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도루묵이 맛있는 건데 사실은. 예. 근데 도루묵이 보기보다 맛이 없으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네.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다는 것은 직장이나 양질의 직장, 그다음에 교통, 뭐 학교 이런 것들이 즉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이런 곳들에다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은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새롭게 싹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구도심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도심 개발의 핵심인데 네. 이 구도심 개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개발을 하는데 제약들이 있으니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서울에도 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전국에서 아파트가 제일 적은 동네니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 생각외로 지금 공급이 그런 제약들 때문에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그 정책을 악용하는 또 세력이나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 방송에서 좀 다루기 껄끄러웠던 모든 이야기들, 속 시원한 이야기들 혹은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알찬 내용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무료입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자, 어떤 이야기를 이번에는 또 저희의 속 시원함을 해결해 주실까요? 자, 이번에 주제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입니다. 아, 위기를 예, 기회로 바꾸는 지금 투자 전략. 많은 분들이 지금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걸 또 기회로 발판 삼아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투자는요. 시장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검을 하고 나서 시장이 지금 오르는 시장이네라고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아니면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이야. 지금은 그러면 우리 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일단 명확하게 판단하고 판단이 섰으면 그 다음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지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극화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한 채를 사더라도 확실한 것, 즉 확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업성이 좋아서 여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국은 개발이 될 곳, 네. 이런 곳들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찾는 그런 시간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똘똘한 장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종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고의 부동산 멘토 한종훈 대표의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투자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